저는 뭐 책을 되게 그 정상영 강사님이 전화 주셨는데 너무 책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책 하나도 안 어려운데 난 되게 쉽게 봤는데 그래서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쉽게 봤고 전문가인데 되게 어렵게 봤고. 그래서 오늘 그 서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작가님 그 강의를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좀 많이 황당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밌게 잘 그 리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토크 시간에 네. 이제 중요한 뭐 얘기 방향 뭐 이런 네. 걸 정해주신 것 같아요. 예. 아까 이 책이 이제 일반인은 쉽고 전문가는 어렵다 그랬는데 사실은 전문가에게는 엄청 어려운 책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맞대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여기에서 전개한 논리는 현재의 경제학으로는 전개할 수 없는 내용들. 여러분들 아주 당연하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네.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그 공부하신 분들은 현재의 경제학하고는 전혀 다른데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읽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 이해합니다. 기존에 제가 알았다고 다 충돌하니까 그래서 계속 근데 이제 이게 축약이 돼 있어요. 우 소장님 쓰신 글이 되게 함축적이라서 굉장히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도가. 그게 맞구나. 글쎄 저는 이제 경제학 전공을 안 했으니까 그냥 마케팅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걸 보죠. 근데 아니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맞네. 그 공공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되는데 결국 그게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무상 일자리 많이 만들고 막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사실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제가 다 잘못됐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후반부는 되게 명쾌하고 되게 쉽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시면 잠이 오시고요. 뒤에부터 보세요. 뒤에 에필로그부터 보시면 뒤에 에필로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에필로그 보시면부터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읽힙니다. 근데 뒤에 후반부는 아주 정확히 그러니까 명쾌하고 심플하게 설명했는데 그런 이제 설득 논리를 만드시려고 앞부분에 한 200페이지 전개한 내용이 솔직히 굉장히 어려웠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쉽게 읽었으니까 비전문가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전문가는 괜히 어렵게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 쭉 한번 볼게요. 목차를 보시면 1, 2, 3, 4, 5, 6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반복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5년 후에 국민소득 5, 6만 달러, 그리고 10년 후에 80만 달러에 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희망적인 얘기 주시면서 현재 뭐가 문제인지 아까 그 정사영 선생님이 얘기했죠. 진단을 계속 내리세요. 이게 문제고 진단을 내려주시고 거기는 해결책이 쭉 나와요.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는 챕터 7입니다. 정책 10가지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챕터 7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사실 쭉 보세요. 공공부문 축소, 금융산업 규제 완화, 인구 100만 산업도시 건설 처음 들은 얘기 아닙니다. 그죠? 저는 보면서 처음 들은 얘기 아니고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총선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 들으면 이게 아직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는 조금 일단 표를 얻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달콤한 이야기들을 하고 달콤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10가지 정책 중에서 그 달콤한 정책은 서너 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 대여섯 가지 혹은 17가지는 전부 다 피땀을 흘려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세상사라는 것은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좋은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이게 외면당하고 있는 거죠. 외면당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죠. 지금 정치인들 혹은 정당들 혹은 나라에서 이렇게 대통령이든 혹은 경제정책 당국자든 국민들 앞에 이렇게 내세우는 정책들은 전부 다 설탕물 정책이에요. 아주 달콤한 정책이에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1950년대, 60년대처럼 우리 국민이 전반적으로 이제 영양 결핍 상태였을 때는 설탕물 정책이 탁월한 성과를 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 60년 전에는 각 집안에 설탕이 상비약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력을 잃고 어디 시름시름 마르면 그 설탕물을 먹여요.
그러면 기력이 살아나면서 면역력이 회복돼서 웬만한 병은 다 이겨내요. 그 설탕이 상비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영양 독이잖아요. 과잉 예,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약이 돼 있어요. 음. 설탕은 줄이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 지금 그 우리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영양 결핍 상태였어요. 지금은 영양 과잉 상태입니다. 기술도 과잉이죠. 또 시설도 과잉이죠. 과잉이 아닌 게 없어요. 다 과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비만을 퇴치할 정책, 이것도 사실 이런 그 피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다이어트가 쉬운 거 아닙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정책이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돈 잘 벌고 싶다, 그건 뭐 열심히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 피땀 흘릴 이야기들을 누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달콤한 정책만 앞세우고 피땀 흘려야 할 일은 전부 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이 지금 세상에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중요한 일이고 하나는 그 올바른 일이거든요. 근데 올바른 일은 박수 받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양지 쪽 일이고 그래요. 대학 교수들도 되게 좋아해요. 올바른 일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일은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 특히 돈 버는 문제, 이런 것들은 어물을 뒤집어 써야 할 경우도 있고, 손가락질 받아야 할 때도 있고, 또 그 땀 흘려야 할 경우도 있고, 이게 존경받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외면상으로는. 그 부러워하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그 부러움을 사지만은 그 과정은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들 올바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올바른 일만 해갖고 중요한 일을 외면당하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제대로 잘 되겠어요. 예. 그 책을 보면은 되게 많이 혼을 내시거든요. 현재 그 정권이라든가 또 뭐 야당도 똑같다, 여당이랑 야당이랑 다 똑같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야 이거 너무 뭐라 그러니까 정치색이 좀 깊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중간에 좀 보니까. 근데 우리 작가님도 그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제 개인 교사셨잖아요. 그때 좀 잘 가르쳐 주시지. 그때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무슨 상상을 했냐면 되게 깐깐하시잖아요. 잠깐 뭐 여담하면은 관상을 좀 볼 줄 아세요. 작가님 관상을 봤는데 사진으로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막 깐깐하고 대쪽 같고 막 이런 분이라, 야, 강의할 때 내가 막 되게 좀 웃길 건데 실례가 아닐 거냐고 그러는데 직접 뵈니까 그래요, 진짜? 네. 저 지금도 부드러운 좀 남자죠. 부드러우셨어요. 왜냐면 그 사진보다 네이버에 있는 이미지는 다 뭐 보이만 예전 사진입니까? 예. 지금 많이 부드러우신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아주 저는 다 놨죠. 인자하시죠. 이제는 좀 그래서 마음을 놨어요. 아까 딱 들어오는 순간 괜찮아. 직접 실물로 뵈니까. 그래서 상상을 한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게 뭐라 그래갖고 아주 질려버려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아주 짙습니다. 맞네. 그러니까 제가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제가 그 국가 경제 경영에 관한 하는 하나의 원칙만 지켜라. 재정 지출 증가율이 이 GDP 증가율을 넘지 마라. 맞죠? 이거 얘기했고, 이제 진짜로 하지 말아야 할 또 얘기가 하나 더 있다. 가계부채 억제한다고 가계신용 증가율 억제하지 마라. 그 이론이 저도 좀 희한하더라고요. 지금 만약 가계부채를 억제한다고 이 정책을 펼치면 당신 퇴임 이후가 불행해질 것이다. 이 노무현 정권이 국가 경제 경영에 관해서 유일한 실책이 있다는 건 가계부채 억제였어요. 이 가계부채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덴마크, 스웨덴, 또 핀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도 어떤 나라들이 소득은 높고 경제는 안정적인 나라들. 복지도 미국까지 포함해서 복지도 충실하고. 근데 그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아예 못 살거나 아니면 잘 사는 나라도 경제가 불안하거나 장기 경기 부진에 지금 빠져 있는 나라들이. 그리스 40%밖에 안 돼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거 50% 60%대예요. 일본 60% 간 넘어요. 독일 70% 이쪽 저쪽이에요. 독일, 일본이 한때 잘 나갔었죠. 세계 최강의 경쟁력, 최강의 성장력을 기록하다가 지금 1990년대 이래로 일본은 지금 하반세기 동안 0%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독일도 지금 2000년대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0%에서 약간 웃도는 그 정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본 축적이 많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본 축적이 많으면 이게 은행에 돈은 들어오는데 이거 대출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으로서는 어떤 경우에 이익이 제일 많아요? 대출이죠. 그러니까 가계 대출하고 기업 예. 대출 있으면 기업 대출하는 게 이익이겠어요? 가계 대출하는 게 이익이겠어요? 가계대출이죠. 안 그래요. 기업 대출은 옛날에는 확실히. 지금은 가계대출도 이자율도 예대가시면 세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업 대출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딱 대출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관리해도 돼요. 비용이 엄청 싸다고. 비용의 문제세요. 근데 가계 대출은 1억씩 하면 1,000명을 대출해줘야 돼요. 그렇지. 이거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1,000명 중에서 또 대출 상환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특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대출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가계 대출에는 100명이 필요해요. 어느 쪽 이익이 많겠어요? 비용으로 따지면 저는 수익성만 수익성으로 따지면 가계 대출이 좀 높아요. 네. 이자율이 기업 대출보다 조금은 높으니까. 근데 비용 측면을 봐야 되니까 예. 기업 대출이 훨씬 유리해요. 근데 가계 대출이 많다는 얘기는 기업 대출 해주고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본 축적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계 대출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잘 살거나 경제가 안정적인 거예요. 경기가 부진하면 기업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이 가계 대출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노무현 정권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계 부채를 억제하고 있어요. 이 가계 부채 억제하면 어떻게 되죠? 그 돈 어디로 가요? 제일 먼저 가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2005년 6년도에 우리나라 부동산 광풍이 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또 가계는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그거 사기 위해서 또 가계대출을 받아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계부채 비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 억제를 할 때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거 억제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게 되고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게 되면 우리는 해외 시장, 국내 시장을 다 잃어야 한다.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러면 경기 부진은 장기화하고 점점점 악화될 거다. 그렇게 되면 경기 부진의 책임을 당신이 다 져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당신을 외면할 거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당신을 적대시하는 주류 언론들은 물어뜯을 거다. 퇴임 이후가 불행해진다. 절대 하지 마라. 이것만 지켜달라. 그럼 나는 내가 이 청와대 안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그때가 하필이면 이제 제가 해오던 경제학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었어요.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거의 다 완성돼 있어서 그걸 이제 풀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제 평생을 바친 일이 있는데 청와대 들어가서 잠시 승진하는 거, 성공하는 거, 정치적으로나 권력을 쥐거나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워낙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려고 했었고, 제가 그 선거에 직접 이렇게 참여하면서,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대통령 당선된 뒤에 주요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최용식 소장이 없었으면 대통령 노무현도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제가 깊이 들어가서 선거 전략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높은 평가를 해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서 꼭 지키라는 거 두 가지만 했어요. 근데 하나는 지켰어요.
근데 하나는 안 지킨 거예요. 가계부채 이걸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최초로 기록하게 돼요. 그때부터. 네. 네. 그 노무현 정권 그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4.3%입니다. 괜찮죠. 근데 세계 평균은 4.8이죠. 아. 만약에 가계부채 억제를 안 했으면 노무현 정권 연평균 성장률 7% 넘어갔어요. 당시에 얼마든지 7% 넘어갈 수 있는 성장 잠재를 가지고 있었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7% 이상 넘어가면 당신은 박수 받고 퇴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 하지 말라. 그것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에 불려간 걸 한 번은 제가 그 공개를 했었는데 몇 번 더 불려갔어요. 그것 때문에 막 극단적으로 저하고 막 대립을.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청와대의 제 인사기록 카드가 저는 1980년대 초에 그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 이름이 그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인사기록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 인사기록 다 지워버렸어요. 아유. 민정수석실 네. 기록 지웠죠. 또 네. 그 인사수석실 자료 지웠죠. 언제 한번 갑자기 이제 그 저를 호출을 한 거예요. 근데 국정상황실장이 난리가 난 거지. 제 인사기록 다 지워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노사모 쪽을 제가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노사모 한 4번 제가 강연을 해줬어요. 이게 노사모 쪽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한 100명은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시에 저를 찾았다는데 제가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저는 한 100통은 받았어요. 알려줘도 되느냐고. 뭐 알려줘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청와대에 갔었는데 그때는 저 집무실 들어가지도 않고 나와버렸어요. 그 정도로 저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당신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어? 경제에 관한 하는 중대한 어떤 그 전환점이 있을 때에 내가 면담을 신청하고 그러면 그거 받아주기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방향으로 가기로 했었지 않냐. 근데 딱 하지 말라는 거 딱 하나만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경제가 엉망진창하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면전에서 자기를 그 핍박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얼굴색이 금방 변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그랬었는데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라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돌아와 버렸는데 그 뒤를 걱정한 거예요. 그때 좀 굽히시고 좀 해서 이게 달래주시지. 그렇게 하셔갖고. 이명박 정권 그 처음 저 출범할 때도 예. 그 이제 저희 연구소 그 1세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명박 정권 핵심 측근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사선 의원이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최고 정책 당국자하고 이제 원탁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또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고환율 정책 펼치지 마라. 고환율 정책 펼치면 우리나라는 이제 장기적으로 0%대 성장률로 간다. 그거 다 설명했어요.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게 고환율 정책을 여러 번 강조해요. 환율을 높이면 수출이 늘 것 같지만 아니다. 역사적 사례들은 환율을 올려갔을 경우에는 수출은 반드시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제가 흔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2001년 우리 원화가치 그 12.3% 그 하락했는데 환율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수출은 12.7% 줄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우리 원화가치는 13.6% 하락했는데 수출은 13.9% 줄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에 우리 지금 그 환율이 약 한 7.4% 정도 올랐습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 수출 어떻게 됐어요? 수출은 그보다 7.9%가 줄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오르면 해외 바이어가 야 니들 수출 환율 올랐잖아. 수출 가격 좀 깎자. 당해줘요. 삼성이나 현대 기아차처럼 가격 지배력이 강한 그 수출업체들은 이제 그거 안 살려면 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출업체는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깎아달라면 깎아줘요. 다시 또 올리긴 또 힘들잖아요. 또 이제 다시 올리기에는 환율이 떨어져도 다시 올리기 힘들어요. 그렇게 된다고. 이제 그 고환율 정책이 빚는 폐해는 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밖에도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수출로 벌어들인 돈 있잖아요. 그 즉각 해외로 내보내야 돼.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환이 국내에 들어오면 외환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환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까 봐 자꾸 그러니까 이제 미리 해외로 빼내는 거예요. 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바로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얘기. 소득 유출되면 어떻게 돼요? 내수는 부진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환율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이제 고환율 정책을 펼치는 정책 당국자들 이야기는 그거예요. 수출을 늘려야 경기가 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환율 정책 펼치면 수출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수가 결정타를 먹어요.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밖에 안 됩니다. 내수가 87%.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이겁니다. 좀 우리나라 돈이 싸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해외에서 물건 사려는 게 비싸잖아요. 우리 돈이 싸니까. 그럼 내수가 살아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왜? 수입산보다 국산이 싸니까. 근데 그게 아니시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게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수출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물건이 좀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환율을 간 건데 그게 아니다. 그럼 이제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1,000원 하던 게 우리가 환율이 이제 낮아지면 2,000원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우리 거를 똑같은 거를 삼성 휴대폰을 만약에 10만 원에 샀었는데 우리가 환율이 이제 내려가면 15만 원에 20만 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그럼 안 살 것 같잖아요. 그게 겁이 나갖고 계속 지금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아니 15만 원, 10만 원 하던 휴대폰을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 사람이 20만 원에서 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역사를 보면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네. 근데 2007년 11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거의 한 7% 정도가 떨어진 떨어졌죠. 거죠. 환율이. 예. 수출업체들 환율 그렇게 떨어지면 다 망할 것 같죠. 예.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이 대단한 호조를 보였어요. 무려 2.7배가 증가해요, 수출이. 연평균으로 17%가 증가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10%를 넘어가잖아요. 성장률은 8%를 넘었어요. 그렇게 호조를 보였는데 아까 가계대출 때문에 성장률이 높지 않았지만 어떻든 간에 환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수출은 오히려 증가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100달러짜리 수출하면 13만 원 받던 거에 이제 900원이 되니까 9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수출업체 다 망하죠. 그 수출업체 어떻게 해요?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200달러짜리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죠. 투자해야지, 또 시설 전부 다 바꿔야지, 또 연구 개발해야지. 이게 위험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요구한다고. 피와 땀을 요구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출품 업그레이드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기업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그렇고 그런 기업들이 그걸 환율 하락을 견뎌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그 시설 합리화시키고 뭐 조직 합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뭐 1등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책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우리 이제 소장님이 하시면서 저는 가슴이 되게 후련했거든요. 왜 후련해졌냐면은 여기 지금 세일즈 쪽에 계신 분들은 저를 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게 특기냐면은 가장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하는 컨셉을 만드는데 그러면 가장 판매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개발하면 마진이 되게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걸 예. 전파해줬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주식도 가장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들, 귀찮고 힘들어하는 것들만 전문을 하면서 막 진짜 막 예. 제가 방송할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아내면 다른 거 훨씬 많이 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고통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논리가 딱 있었고 내가 나도 그 길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구나. 네. 마찬가지 사람도 고난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분은 롤러스코를 많이 타잖아요. 거기 내성이 생긴 거잖아요. 웬만한 충격 갖고는 뭐 껐덕도 안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도 사춘기를 지금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지금 성장을 하는데 여기를 사춘기를 이겨내고 성인이 돼야 되는데 사춘기에서 그냥 먹고 즐기고 노는 거죠. 더 이상 고통을 받기 싫은. 그렇죠? 고통을 받고 정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휴대폰 판매량은 1위인데 전 세계 휴대폰 이익의 13%밖에 못 먹어요. 애플이 다 먹잖아요, 애플이. 그렇지. 애플은 왜냐하면 더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대신 그런 기술보다는 오히려 디자인이랄지 사람들 돈 쓰게 만드는 데 집중하니까 그게 바로 대표적인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고통을 좀 겪어야 되는 게 재정 지출 확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막 공짜로 뭐 이렇게 돈 많이 풀어주잖아요. 그 부분이 아까 말한 설탕물이라는 거죠. 받아먹기 좋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턴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겁니까? 맞죠. 이 책을 읽고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는 게요. 중소기업들이요 5인 이상만 되면 반을 대줍니다. 인턴 쓰면 나라에서 반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직원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똘똘한 놈들, 좋은 대학 나온 놈들, 똘똘한 애들 그냥 절반 가격에 써요. 그리고 뭐 몇 달 쓰다가 이제 또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인턴만 돌더라고, 인턴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고용이 안 되는 거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쓸 리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절반은 대주니까. 절반 가격에 쓰니까. 이게 이제 만연이 돼서 정말 똘똘한 애들이 바보가 돼가고 있는. 제대로 된 거 못 찾는. 그게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도 그래요. 나라에서 대주거든요, 돈을. 그 하면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강사들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가격은 완전히 강사 시장에서 제일 안 쳐주는 강사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물론 거기서 뜬 분이 김희경 강사님이시죠. 그 와중에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는 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 시장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선이잖아요. 총선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지금 설탕물을 지금 막 뿌리고 있구나.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내가 당장 한 4년 요 임기하면서 이렇게 설탕물을 막 줘가지고 그걸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인지 이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총선을 앞두고서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런 그 부메랑들이. 그게 참 꼭 봐야 되는 책이다 생각이 들고요.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6만 불. 근데 이게 쓰실 때 항상 저 의문인 게 그 6만 불 때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두 단계로 항상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예.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비교적 장기간 네. 이렇게 저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7% 정도 성장은 한 5년은 가능해요. 예. 과거에 성장 아니, 못했던 게 지금도 가능하다고요? 아이 그럼요. 7% 성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흔히 이제 엉뚱한 짓만 안 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면 그 갑자기 성장률이 높아지잖아요. 바로 더 이렇게 심하게 추락을 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률이라는 의미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7% 지금 정도는 돼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걸로 계산했더니 5년 한 6만 달러 얼마든지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그 내 능력이 예를 들어서 100m를 뭐 10초에 달릴 수 있다. 네네. 그래도 오르막에 가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응? 예. 그럼 절벽 기어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지금 이제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증시도 그렇고 뭐 또 자원 수출 국가도 지금 많이 어려워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성장률을 낮춰줘야 돼요. 그 잠재 성장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견뎌내가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이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그 80년, 82년 연속 대단 위기를 겪는데 그때 이제 그 IMF가 신탁 통치하러 와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일단은 국제 수지를 호전시켜야 하잖아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국내 경기를 이제 위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이제 2% 미만으로 줄이라 그래요. 근데 재정 지출 증가율을 줄였는데 놀랍게도 1983년도 우리 성장률 7.4%로 올라가요. 예. 막 급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9%, 10%, 11%, 13%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 그러면 미국 경제가
그 2년에 걸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때였고 중남미 이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외환위기에 이렇게 그 외환위기가 터져갖고 마이너스 성장률 몇 년씩 하고 물가 상승률이 막 수천 %씩 하고 그런 때 세계 경제 전반이 어려웠던 때. 근데 우리나라만 독야 청청하게 막 고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정규직, 네. 비정규직. 이제 정규직을 주지 않으면 사람을 고용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그러니까 세상사를 볼 때는 그때는, 항상 그때는 정규직이 아니면 예. 원인과 결과를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언제 생겨요? 기업이 경영 수지가 호전될 때잖아요. 기업이 경영 수지는 언제 호전돼요?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할 때, 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때란 말이에요. 그게 장기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 10년 동안에 뭐 6, 7% 성장을 계속한다 그러면 평생 직장 주지 않으면 좋은 사람 구하지 못해요. 이게 원인과 결과란 말이에요.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좋아지는, 더 많이 늘어나고. 이걸 구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도 안 하는데 일자리만 늘려버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저도 예전에는 그 이제 뭐 국가 성장률 뭐 연간 뭐 3%, 4% 이게 이제 무슨 이제 주식을 많이 해보다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오늘 국가 성장률이 우리나라 7%가 나오면요. 주식이든 뭐든 다 돈 벌어요. 특히 주식은 한 3년 정도만 7% 하면은 코스피 3천 가요 그냥. 그러면 그 정도 성하면은 주식 시장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돈을 버는 시장. 그게 예전에 2005년, 6년, 7년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국가 전체 국민이 그 정도 성장했다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들 평균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내 연간 소득이 20, 30%씩 막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만 잘 사고 다른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세제하신 분들은 더 돈을 벌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7%는 그 저는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제가 흥분되는데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실력이 있으니까 떼돈 벌 수 있거든요. 지금 남들 조금 벌 때 많이 벌 수 저는 있어요. 세게 벌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 그 환율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하하는 걸 용납을 하잖아요. 용인하잖아요. 예, 예. 경제 지금 6% 이상 성장 바로 해요. 환율을 하여튼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로서는 이제 기자재, 원자재 다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격을 안 올려도 이 경영 수지가 극단적으로 호전이 돼요. 그럼 기업의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기업 어떻게 해요? 투자하죠. 생산 늘려야죠. 예, 앞으로, 투자해야죠. 예, 예. 고용 더 해야죠. 그럼 더 많이 버니까. 그래서 지금 환율만 점진적으로 인하시켜도 경기는 바로 살아나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제 그거는 그 효과는 많이 가야 한 3년 갈 거예요. 네네네. 어쩌면 2년쯤부터는 좀 약발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약발이 떨어질 수 그동안에 이제 체력을 길러야죠. 그동안에 체력을 기르는 게 이제 재정 지출 억제인데 네. 재정 지출이 성장률 높인다는 게 지금 현재 아마 그 때문에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현재의 경제학은 재정 지출 늘리면 경기는 살아난다.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투입되는 곳은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 부분이 외면하는 분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공기업 늘리면 얘기하는 늘수 공기업 쪽에 많이 이제 공기업 예를 들면 한전입니다. 한전이 지금 뭐 엄청 싸죠. 우리 전기료가 외국에 비해서. 이것도 지금 전기료 난방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기름보다 이게 전기가 싸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전에다가 계속 지금 우리는 덕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일이란 설탕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재정 지출, 공공 부분. 예. 그래서 이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떨어져요. 한계 생산성은 더 많이 떨어져요. 이 한계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성장률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환율 정책을 이제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그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재정 지출을 억제해가면 이건 최소한도 6, 7년은 우리 6% 이상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요, 쉬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되게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싼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대중교통 굉장히 쌉니다. 외국 갔다 오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전기 쌉니다. 의료보험 잘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이민 간 사람들이 이중국적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아플 때는 한국에 와. 여기서 건강검진 다 받고 갑니다. 이게 올라가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 무료로 전철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인분들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막 난리 나고 전기료 올라가니까 이제 못 사는 분들 이런 뭐 막 1.5배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당장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 국민이 그래 체력을 기르자 한다면 넘어가는데 이제 표가 떨어지지. 누가 공격하는데 전기를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 올리겠습니다. 어르신분들 돈 내고 이제 타셔야 됩니다. 누가 뽑아주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야이론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진짜 버틸 수 있느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당장의 석탄물에 우리는 좀 중독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겁니다.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네. 이런 아까 그 국가 경쟁력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제가 방송할 때 뭐라고 결론졌냐면은 그 우리나라가 이제 요 근래 한 14, 15년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게 2000년 월드컵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 국민이 가슴이 뜨거웠고 예. 그때 여러 가지 성공 비결이 있었지만 그 히딩크 감독의 지도력은 다 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라고 방송 얘기했냐면 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외국에서 수입하자. 왜냐면 그 말 맞네. 네, 왜냐면요. 내가 정말 정치를 잘하고 대통령에서 근데 지난 30년 동안 도와준 사람도 막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는데 외면할 수가 없고 그렇지.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정이 있고 그렇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또 그 애로사항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싸리 아주 깔끔하게 외국 사람 유태인 우리가 맨날 유태인 뭐 아니, 똑똑한 CEO CEO도 그렇게 초빙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일 관계도 차라리 맨날 어쨌든 중국 상대려면 한국과 일본이 좀 합쳐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러지만 그래서 박근혜 5년 있었으니까 5년은 거기로 보내고 아베도 일로 오고 그럼 5년 주기로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 위안부 문제도 얘가 가보니까 알겠구나. 제가 둘은 안 싸울 거 아니야. 둘은 안 싸울 거 아니야. 야,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근데 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아니, 가능할 수 있죠. 상상은 할 수 있는. 근데 서로 알자 이거지 서로. 그 말 맞네 진짜. 나도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보면서 야 이게 그 마지막 그 보셨어요? 그 스크롤 밑에 허구라고. 근데 우연히 써 있어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연하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적나라하게 우리 그 언론과 이런 검찰과 이런 걸 적나라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보면서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단어도 이게 진짜 이게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개혁이라는 거 일어난 게 정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정도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경제계의 정도전이 아닌가. 이성기는 언제 만납니까? 아까 2002년 월드컵 예. 말씀하셨으니까 예. 히딩크 그 뒤에 그 숨겨진 이야기들 사람들이 안 보려고 그래요. 그 결과에 대해서만 열광을 하는데 히딩크가 우리 축구에 대한 진단할 때 뭐라 그러냐면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다. 체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력이 1등인 줄 알았는데. 그 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체력을 키우는데 진짜 선수들은 우리 축구 선수 그때 당시 선수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휴골 상접한 정도로 뭐 이상해요. 해골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한 거예요.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 체력 훈련이라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운동 선수들이 항상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체력 훈련이라. 맨날 운동하는 사람이죠. 그 피땀이 결국은 이제 월드컵 4강이라는 그 결과를 냈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응원해서 용기 100배에서 열심히 싸워준 것도 있겠지만 그 선수 개인들의 그 피나는 노력들이 이제 결국은 그 결과를 냈거든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피땀 흘리는 그 정책들을 펼쳐야 국가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항상 피땀을 흘려 얻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만고의 진리예요. 그게 외면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앞선 질문인데 이런 지금 저도 사실은 정외과 출신이거든요. 정치를 얘기를 보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아무튼 올해 총선이 있고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또 대선 주자부터 등장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기문부터 안철수 지금 박원순 그나마 지금 현재 보시는 그런 물망 요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소장님이 그런 생각하실 부합하는 쪽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좀 야, 이거 민감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질문이니까 질문 되게 시원한 질문인데 근데. 제일 궁금한 거 그거였어. 아유 뭐 지상파도 아니고. 거기 찍으라고 하려고 했어. 거기 찍어! 강에서 거기 찍어!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철수가 그러네, 이리 그러네. 갔다, 뭐 저 문재인이 어떻다, 뭐 네. 누구를 영입한다, 뭐 네. 이런 식이에요. 예, 뭐 저 그러네. 박근혜가 어떻고 김무성이 어떻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반기문이 어떻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기서 좀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정치판이 짜지는 게 아니라 국가 경영의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판이 정치판이 새로 짜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국민이 원하는 말 해야 되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 내 자식.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계속 그런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펀드에 투자를 해도 중국, 미국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잠시 성장률 7%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저희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조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돈을 어디다 모아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그 저 여러분들 제일 관심사항인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외국인이 우리 주식 총 주식의 약 한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활성 주식, 거래가 되는 주식에서는 50% 넘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외국인이 사면 이상하게 주가는 올라가죠. 네. 외국인이 팔면 주가는 빠지고. 근데 외국인 왜 사고 왜 팔까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 주식 투자한 건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게 딱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를 가져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환율이 1,300원이었어. 예. 근데 이게 환율이 떨어져서 1,000원이 됐잖아요. 예. 1억 3천만 불이 되는 거야. 그렇죠. 가만히 완전 앉아서 돈 번 버는 거죠. 거야. 한 3천만 예. 불 버는 거예요. 예. 이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돼요. 이 지금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했잖아요. 예. 지금 1,2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환차손 생긴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서둘러서 못 타고 들어오죠. 나가는 지금. 거예요. 네. 이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배당이 많아질 때예요. 기업 가치가 높아질 때. 네. 기업 가치는 언제 높아지냐? 경제가 성장률이 높아서 경기 호조를 보일 때 기업 경영 수지가 호전돼. 그렇죠. 이익이 많아져.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두 가지 경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그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가, 환율이 어느 정도인가. 예, 지금 만약에 환율을 그러니까 갑자기 떨어지면 큰일 나요. 수출업체 다 망해갖고 우리 국가 경제가 바탕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간 한 5, 6%씩 떨어지는 걸 용인을 하잖아요. 그런 환율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국내 주식에 무조건 투자해주시면 돈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상이 되고 이게 분위기가 앞으로 3, 4년 동안 계속 환율이 떨어지겠다 그러면 기업도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외국도 당연히 이거 넣어놓고 3, 4년만 묵혀서 먹는 거네?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네요. 그런 환율 정책이 뭔가 예고돼 있고, 예고돼 있고. 다음 말씀하신 대로 성장 옆에면 그냥 무조건 주식 사야 돼, 진짜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종목들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아주 정말 조금씩 해서 정말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 예, 그렇죠. 이렇게 쉬운 걸 왜 모르지? 정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막상 어려운 물론 거죠. 예, 좋은 주식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해외 그 시장에 투자할 때는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제 과거에 뭐 자원 보유국들에 이제 투자하는 게 열광적으로 이렇게 그 붐을 이뤘던 적이 있었는데 이 자원 가격이라는 건 수요가 조금만 돼도 가격은 폭등하거든요. 그런 때는 그런 나라에 투자하면 좋죠. 근데 대신 이 세계 경기가 좀 부진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격은 폭락을 해요. 이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큰 게 자원이에요. 이제 그런 나라도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데 투자하는 것도 이제 항상 그 경기 동향을 봐가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중국 뭐 증시가 어떠니 좀 방송에서 자꾸 그러는데 예.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성장률이 9% 10% 왔다 갔다 했죠. 세계 경제가 막 마이너스 성장할 때도 그 정도로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2012년부터 7%대로 떨어져요. 그렇죠. 지난해는 5%대 성장을 분기별로 기록할 때도 있었어요. 올해는 아마 4%도 성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중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이거 우리나라 똑같아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커요. 우리나라도 지나치게 크고. 이게 지금 한 2, 3천억 달러씩 지금 계속 그 경상수지가 그 흑자가 쌓이는데 처음에는 이걸 외환보유고로 쌓았어요. 근데 이 외환을 사들이려면 화폐가 증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 물가 불안 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그래갖고 그걸 이제 포기하고 이제 외환을 해외 투자를 유도를 하는 그렇죠. 예. 수출로 벌어들이는 소득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경기 부진해져요. 우리나라가 똑같은 정책을 펼쳐서 지금 중국 경제도 지금 점점 좀 악화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도 환율 정책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시고 네네. 투자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국 자꾸 보내면 되겠네. 결국 그것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되는 한번 제가 콘텐츠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엉뚱해.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예, 예. 아,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갑자기 질문을 요청했는데 안 요청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경제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얘기 나눠보니까 괜찮죠? 네. 어렵지 않죠? 우리 경제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전혀 다른 시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시각이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공부했다. 그리고 이 책 보면은 언론인에 대해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합니다. 니들이 좀 제대로 좀 알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언론이 못하면 우리라도 많이 알리고 주변 분들에게 뭐 이 책을 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이 책 갖고 좀 많이 토론하시고 물론 정답은 압니다만은 우리가 새로운 시각과 방향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 경제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경제학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생활이 어려워져요. 지금 현재의 경제학이라는 거 여러분들 책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 외계인이나 알아볼 듯한 수식들이 막 나와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현재의 경제학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더 늘면 가격 오른다.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가 더 많이 늘면 경기는 상승한다. 네. 이제 수출이 많이 늘면 성장률이 높아진다. 네. 네 번째는 뭐 신용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통화는 신용 창조를 한다는 건데 네. 이것도 비교적 쉬워요. 이 네 가지 이외에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이론 가져오라 그러세요. 제가 그분 내가 사부로 모실게요. 평생 제가 사부로 모실게요. 이 네 가지에는 아무 쓸모없는 이론들이. 여러분들 경제 문제 외면하시면 안 돼요. 경제학 외면하시면 안 된다고요. 뭐 수식 나오면 이거 쓸모없는 거고 다 가입표 치세요. 이 경제학도 쉽고 경제도 쉬워요. 이게 경제학이라는 경제 현상을 읽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제 어떤 중대한 변화가 벌어졌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중대한 어떤 그 원인이 발생한 거예요. 그 중대한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경제 통계에만 보면 무엇인가 어떤 지표인가 갑자기 변해요. 그러면 이 지표를 왜 변동시켰는지 그 팩트만 찾아내면 돼요. 이게 바로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를 읽어내고 예측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인과 전개 과정과 그 전개 과정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추적을 해가면 경제에 여러분들도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